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부터 저와 통합과학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첫 시간으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생명 시스템이 뭘까요? 각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서 외부 환경 요소랑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는 하나의 정교한 체계입니다. 그런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알아볼게요. 생명 시스템은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과 기관에 따라서 모양과 기능이 다양해요. 아래 보시면 적혈구와 백혈구 같은 세포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또 백혈구도 형태가 이렇게 항상 동그란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세포들은 많은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식세포를 보면 난자는 정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정자는 난자에 비해서 작은 이런 다양한 모양의 세포가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포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동물세포예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해요. 먼저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는 막으로 세포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 물질이나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고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세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입니다. 동물과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요. 핵이 중요한 이유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DNA에는 이 세포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핵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세포 중에서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는 그 부분이에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비타민, 바이타민 같은 말인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뜻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이 에너지를 ATP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뒤에서도 물질대사에서 배우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세포호흡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숨을 쉬는 작용 알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를 얻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왜 숨을 쉬냐면 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세포 호흡에 이용하기 위해서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 유기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유기물 안에 있던 에너지를 꺼내서 우리의 생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산소가 꼭 필요해요. 산소가 있어야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각 세포에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 유기물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은 O2를 이용해서 분해한 다음에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다른 말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물질대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다른 세포 소기관을 보시면 먼저 라이보솜이 있습니다. 라이보솜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 모양인데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라이보솜이에요. 이렇게 소포체라고 하는 기관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포질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작은 알갱이 모양이다. 알갱이 모양이라고 쓴 이유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갱이 모양으로 라이보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라이보솜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포체를 볼게요. 소포체는요,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받아서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소포체는 작은 주머니, 소포라는 뜻인데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포체가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느타리 버섯처럼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소포체입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막 붙어 있고요. 요거는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이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은요,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이 초록색 부분은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게 보여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포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소포체의 역할은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받아서 여기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 다음에 이 소포체 안에 쏙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을 받아서 골지체를 비롯한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을 해줍니다. 네, 소포는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운반을 해주니까 소포 보낸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골지체라고 나와 있는 또 소기관이 있는데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소포체로부터 받은 단백질을요, 골지체 안에서 변형하고 또 분비할 단백질은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변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단백질은 자신의 기능을 가장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고유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었을 때는 그 3차 구조를 완벽하게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지체에 들어와서 단백질이 필요 없는 부분은 잘려나가고 또 3차 구조를 잘 접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당이나 그런 물질들을 단백질에 잘 붙여서 단백질이 자기의 고유한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3차 구조를 갖게 되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변형하는 역할을 골지체에서 해주게 돼요. 골지체 안에 있는 많은 효소에서 단백질 변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포 밖으로 분비할 단백질이 있으면 골지체에 저장이 되었다가 분비가 되거든요. 왜 굳이 골지체에서 저장을 했다 분비를 해야 되냐? 만약에 어떤 분비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한다면 너무 분비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단백질을 계속 분비할 수 없으니까 골지체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단백질이 필요하다 싶을 때 한꺼번에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요 세 가지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요 세 가지 세포소 기관은 다 누구와 뭐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단백질과 관련된 역할을 하게 돼요.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소포체는 단백질을 운반하고 골지체는 단백질을 변형하고 또 분비할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단백질과 관련된 삼총사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식물세포를 볼게요. 식물세포도 동물세포처럼 핵도 있고요. DNA가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형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에너지는 필요하잖아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라이보솜과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식물세포에 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소기관 중에 액포가 있습니다. 액포는 여기 보이는 그런 주머니인데요. 말 그대로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당연히 물이 제일 많이 있고요. 영양분, 색소,
노폐물 등이 저장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의 생장과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포가 처음에 바로 생물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세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액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생장하면서 점점점 액포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삼투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물질의 농도차 때문에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려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은 농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어서 삼투압을 유지한다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은 농도를 유지한다고 알아두셔도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농도와 삼투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세포의 농도를 유지해주면 삼투압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포는 세포질의 농도를 유지해줍니다. 어떻게요? 세포질에 너무 물이 없을 때는 여기서 액포에서 물을 내보내줘요. 그리고 세포질에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물을 다시 흡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 전체의 농도를 유지해줘서 삼투압 유지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포는 식물에만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식물에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은 정말 식물에만 있는 걸 볼게요. 먼저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걸 세 글자로 광합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빛을 흡수해서 합성, 물질을 합성한다. 어떤 물질을?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저분자 물질, 에너지가 많이 없는 저분자 물질에 빛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포도당 같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세포막이거든요.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으니까 세포막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비교적 단단한 막이에요. 세포막은 조금 플렉서블하고 말랑말랑했다면 세포벽은 좀 더 단단한 막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엽록체와 우리 앞에서 배운 마이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고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죠.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모두 에너지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에너지를 전환하는 역할을 해요.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관이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 영양소에 있던 포도당을 비롯한 영양소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에너지 전환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 세포 소기관 중에 식물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었죠?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었습니다.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었죠?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이번 단어는 물질대사예요. 세포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물질대사라는 뜻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녹말을 먹으면 이것을 섭취하고 분해해서 포도당 같은 작은 물질로 분해를 하죠. 또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이런 분해 반응.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라던가 세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련의 분해 반응, 합성 반응 이런 것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르고 이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화학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대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물질대사를 하는 이유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대사를 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B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B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A에서 B가 되는 이 화학 반응을 계속 일으키겠죠? 예, 맞아요. 이런 물질 대사를 일으킬 겁니다. 또는 C가 D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진 물질이고 D는 에너지를 적게 가진 물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C가 D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거치면 에너지가 많았던 물질이 적어지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D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D라는 물질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원해요. 그럴 때는 C가 D가 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요? 뭘 얻기 위해서? 네, 맞아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과 분해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각 기관에서 어떤 물질 대사들이 일어나나.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먼저 이자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볼게요. 여러분, 이자는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췌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자가 췌장이에요. 이자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소화효소들이 합성됩니다. 여러분 이자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소화효소들 기억나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자 아밀레이즈라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즈 이런 효소들을 이자에서 직접 합성하고 분비를 하죠. 또 이자에서는 효소뿐이 아니라 호르몬도 합성을 합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나중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자세히 배울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급할 때 혈당이 너무 올라갔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곤 하죠. 그 다음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 기능을 합니다.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이자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간을 볼게요. 간에서는 알코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죠. 그 알코올은 몸에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세포에서 그 알코올을 분해해 줍니다. 또 암모니아는 우리가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물질 대사를 하다 보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암모니아가 계속 생겨나요. 그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유독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다니다가 간을 지나가게 되면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뀌어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간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보이는 거, 이거 초록색 뭔지 아세요? 요거 쓸개예요. 간에 붙어있는 요게 쓸개인데 쓸개에서는 쓸개즙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드는데 이름이 쓸개즙이야. 저작권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쓸개에서 내보내주겠죠. 이런 쓸개즙을 또 간에서는 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간세포는 분해와 합성 이런 물질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간에서는 여기 소개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간의 별명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다음은 피부를 볼게요. 피부 중에서도 특히 모근 세포는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케라틴 단백질이 뭐죠?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털을 이루는
헤어를 합성하는 그 헤어를 이루는 단백질을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나 린스 같은 에센스 같은 헤어 제품에서 케라라는 말이 들어간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근 세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한 그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케라틴 단백질을 계속 합성해 줘요. 아미노산, 저분자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고분자 케라틴 단백질을 계속 합성해서 털이 길어지게, 머리카락이, 눈썹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 털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합성 반응이 또 모근세포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은 근육 조직인데요. 근육 조직 외에도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 조직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근육에서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유기물이 분해됩니다. 우리 이거 세포에서 배웠는데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뭐였죠? 네,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죠? 그 세포 호흡이라는 우리가 섭취한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을 세포 호흡이라고 불렀어요. 결국은 분해 과정이잖아요.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근육세포를 비롯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세포에서는 유기물, 영양소를 또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질대사의 예예요. 여기서 보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합성, 분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질대사를 크게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으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네,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을 큰 물질로 이렇게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분해하는 거는 큰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에 작고 간단한 물질이 있고 크고 복잡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큰 하나의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 있겠죠. 원래 이렇게 작고 간단한 물질은 여러 개였는데 이거를 한 개로 만들었어요. 같은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을 동자를 써서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고 간단한 물질과 크고 복잡한 물질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맞아요. 크고 복잡한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작고 간단한 물질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수준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면 작고 간단한 물질, 반응물은 에너지가 적고 크고 복잡한 물질은 생성물이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작용의 예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아미노산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큰 단백질 하나가 되는 이런 단백질 합성 반응이 있어요. 이 화학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거든요. 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화학 결합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 많은 화학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크고 복잡한 물질은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단백질 합성이 합성 반응, 동화작용의 예예요.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광합성이 있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중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나 물과 같은 그런 저분자 물질을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광합성도 역시 동화작용, 합성 반응의 예입니다. 다음은 분해 반응을 볼게요. 분해 반응은 하나의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나눠주는, 쪼개주는 그런 반응을 분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같은 물질이었는데 이게 다 다른 물질로 됐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작용이다. 그래서 달을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크고 복잡한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작고 간단한 물질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크고 복잡한 물질은 반응물은 에너지가 많고 작고 간단한 물질인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어요.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적은 물질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이화작용을 그래서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이화작용의 예로는 소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또 녹말을 먹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또 지방을 분해하는 거, 이렇게 분해 반응들이 소화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 역시 이화작용, 분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세포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도 분해작용, 이화작용, 또 발열 반응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왜 하나를 가리키는 게 왜 이렇게 용어가 3개나 합성, 동화, 흡열 왜 3개나 있는 거예요? 이 반응 하나를 가리키는데 왜 분해, 이화, 발열 3개나 용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합성 분해라는 말은요, 물질을 합하냐, 나누냐,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합성과 분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합성 분해는 생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생체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 분해가 맞는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합성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분해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동화, 이화는 물질 대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합성 분해는 더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열, 발열 반응은 그 초점이 에너지에 있어요. 그 초점이 에너지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냐, 방출되냐,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흡수되면 흡열, 방출되면, 발생되면 발열, 이렇게 에너지를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합성, 히읗, 흡열, 히읗, 분해 비읍, 발열 비읍, 이렇게 히읗, 히읗, 비읍, 비읍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크로스 체크할 때 요거를 초성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면서 열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흔히 운동 같은 거 할 때 지방을 연소시킨다, 지방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소는 어떤 건가요? 보통 연소 그러면 막 불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열과 빛을 내면서 막 순식간에 타버리는 걸 연소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물이 똑같이 있을 때 반응물을 C6H12O6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둘 다 포도당입니다. 연소든 세포호흡이든 일단 산소가 필요해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확 태울 때, 연소시킬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400도 이상 올라간대요. 이렇게 뜨거운 데서 연소를 시킵니다. 촉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연소시키면 얘가 타면서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빛과 열로 막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CO2와 H2O 같은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물질로, 그런 생성물로 이렇게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분해가 되게 돼요.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인 이화작용의 한 종류인 세포호흡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400도 이상의 열을 내면서 에너지 방출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400도가 아니라 37도 정도, 우리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 찔끔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씩 단계별로 소량으로 방출을 합니다. 세포호흡은 37도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소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ATP로 결국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요. 100% ATP는 아니고 열 에너지로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는 뭐 소실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후루룩 타버리는 연소가 아니라 단계별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촉매가 필요한데 그 생체 촉매를 바로 효소라고 부릅니다.